올해는 시간상 소회를 안 하고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시국에서 두 가지가 뭐냐, 결국에 우리 정체성 문제와 관련돼서 5.18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좀 총선에 참패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우리를 가제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미리 이걸 예단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항복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시국 진단을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었는데 나름대로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 총선의 공정성, 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공정성 검증 나오겠습니다. 주로 황교안 TV에서 50가지를 신고를 받아가지고 분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석패 지역, 아깝게 국민의힘이 졌다는 석패 지역과 쟁점 지역, 한 20개 지역을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그리고 선거 소송의 문제와 대응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또 하나의 주제는 5.18 문제인데 이거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는 그냥 설명 안 하고 제 구루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다음. 자, 현재 우리 그 진단을 해보면 가장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총선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모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친문 모드인 것 같아요. 친문 모드는 결론을 했습니다.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여하튼 몇 개월 가는지 모르지만 친문 모드로 가는 걸로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 같이 가장 문제 중의 문제는 선관위가 경력 지원을 채용할 때 지금부터 10년 정도를 2010년도 따져보니까 1,200명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3,200명 중에서 아마 2,000명 정도는 그 경력직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친인척이 들어온 사람. 친인척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부정을 하는데 공익신고를 안 해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선관위는 영원한 야당입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영원한 종북좌파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18의 문제는 지금 작년 연말 보고서가 다 됐고 현재까지 조사위원들이 거의 다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린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군 오지 않았다는 쪽으로 결론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연실색하고 총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명예회복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는 또 저만큼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탄핵 정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제스처를 쓰는 것이 예를 들면 조국 같은 사람은 금년 가을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야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여론 조작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탄핵으로 가고 있다. 그 1호가 사실상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노총이 두 사람 죽은 것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장대를 발휘 못하고 뭔가 희생자들 추모하고 보상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윤석열 타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같이 윤석열을 비판하다 보면 여기 또 부여가는 결과가 돼가지고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를 다음 장에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교안 TV에서 분석한 내용을 분석드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20개 지역의 백빙, 박빙 쟁점 지역, 선거 소송의 문제, 이런 쪽으로 우선 총선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50개를 분석해 보니까 사전 투표자 부풀리기가 15건 30%, 돌미티 문제 13건 26%, 참관인 업무방해 11건 22%, 기타 부정 의혹,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자, 여기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투표지 분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그 대구 남부, 여기 울산이 먼저 나와서 그뿐만 아니라 울산 남구에서 245명, 경기도 시흥에서 49명, 서대문구에서 114명, 인천 남동구에서 투표지 발급기에서 사람은 없는데 투표인이 가지도 않은데 스스로 나와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수성구 한꺼번에 2장이 출력됐어요. 그 투표지, 사전 투표지 분류기가. 그리고 송파, 도봉, 은평, 저희는 은평구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는 이런 구에서 새벽에 사전 투표함에다가 관외 사전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 것을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강서구 가양동에서 195표, 서울 은평구는 아까 말씀드린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이고, 동작구 여기에서도 67표가 아까 많이 나오고, 인천은 이런 여기서는 32번표는 개표 상황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부풀리게 했다는 것도 12시간 집계된 게 아닙니다. 대부분 6시간 집계 혹은 그 이하 집계된 거예요. 이게 우리 그 참관인들도 좀 촘촘해야 되니까 서로 인계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 할 때 그냥 끝나고 그렇습니까? 인계가 안 돼가지고 12시간 집계가 된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6시간 집계한 것이 그대로. 그래서 이러한 집계가 그대로 된 것이 다행이지만 아는 쪽도 많이기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 나왔을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20개 지역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부풀리기 이외에 자, 부정 의혹을 한번 여기 11개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 파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빨간 것을 주로 4월 10일 이게 개표하는 날이죠. 개표소 입구에 가림막이 없어. 지금 그 투표장에 보면 오늘 가림막이 이번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 올 때 가림막이 사방에 다 가림막이 있었는데 뒤에서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표 올 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밀 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안 했겠느냐? 이건 추측입니다만 사진 안 찍기 시켜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찍지 말라고 거기 그래서 표말이 붙어 있죠. 그래서 사진 찍지 말라고 이렇게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4월 10일 인천 남동 색상이라는 투표지가 나왔다. 또 4월 10일 국토개표소 잉크제트로 인쇄가 아니고 흡입했다. 옵셋 인쇄가 아니라 잉크제트로 했다. 그런데 이거는 선관위에서 인쇄한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4월 10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개표소에서는 회색 투표지가 또 나왔다. 조선일보가 4월 10일 오후 7시 15분에 투표율이 67%라고 발표했어요. 조선일보가. 그리고 15분 이후에
7시 30분에 선관위에서는 66.3%로 떨어뜨려서 발표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왜 조선민은 미리 알았을까? 아니면 왜 떨어뜨려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거 관심을 줘야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4월 11일 08시에 개표사항 데이터에 2,965만 2,313명 표가 나왔다고 해요. 4시간 이후에 7,865명이 감소했어요. 이건 뭘까요? 줄이는 게 마음대로. 이건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전 투표할 때 제가 다 얹기를 했는데 플러스 부풀리기 해놨는데 부풀리기는 이제 내가 됐으니까 더 이상 부풀릴 필요 없다. 해가지고 잘라 먹어가지고 저는 통계가 나오는가 하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맞는지 모르고 여튼 처음에 발표했던 거하고 4시간 후에 7,000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다음에는 20개 지역의 분석한 중에서 6개 지구 경기 용인병 석패가 851% 적고 68% 적고 1135, 1199 다음에 정진석,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런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당일 득표율입니다. 득표율도 득표 참이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가 팍 올라갔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많이 득표율이 올라가지고 거기 차가 16.95. 다시 말씀드리면 13.1에서 0.뭐 콤마 얼마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소위 이것도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득표율 차이에서 당일 득표율 차가 사전 투표나 관외 사전 투표나 재국민 투표나 또 거의 비슷해요. 소위 표본이 커졌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0.1% 뭐 이 정도의 차이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거는 통계를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이거 아니다는. 그래서 이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사전 투표, 또 관내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재국민 투표 이게 투표 형태별로 분석을 했다. 지금 대부분 통계는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이렇게만 분석하는데 사전 투표 형태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재국민 투표. 이거는 얼토당토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산술평균이라고 하니까 45%예요. 45%. 이것도 격차입니다. 득표의 격차. 그러니까 재국민 투표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많이 저작을 했을까요? 이건 거의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관내보다 관외가 평균 3%가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검증하기 어려워요. 관외의 사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검증 어려운 쪽에는 많이 개입했다는 결론을 좀 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선관위에서 고발 당하도 좋습니다. 분명히 제가 분석하는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로 해서 우리 국민을 가제 개로 생각하고 있다고 짓을 한 거 아니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이분들은 사전투표, 당일 투표에서 조금밖에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 박문규 전 장관은 14%이겠습니다만 비교적 낮게 이게 승리했습니다만 그래도 관내 사전투표도 얼토당토한 게 오히려 앞에 있는 것보다도 더 격차가 납니다. 관내는 이렇게 관내 20명 중에서 3분을 빼놓고는 다 관내보다 3% 내지 6%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많이 장난질을 했다. 우편 투표를 통해서 장난질을 했다라는 결론을 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것은
내부는 당연히 투표에서 다 졌습니다. 상대방한테. 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전투표에서 당에서 격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이 표를 만들었냐면은, 자, 이렇게 졌다는 얘기는 분명히 부정이 개입됐다. 적어도 당락에는 자신이 없더라도 자기가 정치를 하고 애국하고 우리 투표원분들의 사표를 해서 분명히 밝히려면은 이런 분들이 이 당락 관련 없이 무효 소송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선패기여기서 지는 6분 한 번도 국민의힘 무효 소송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소송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제일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두 분은 1인분입니다. 1인분인데 왜 이걸 조사하냐면, 자, 1인분도 이 국민 투표에서 부재자 투표에서 이렇게 많을 거 아닌데 똑같습니다. 부재자 투표에서는 1인분도 또 저같이 조작을 했더라. 그러면서 간신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앞에 돌려주세요. 자, 오차 범위 내가 0.1 내지 3% 내로 유사해야 된다. 이 경우를 초과한 것은 부정 의혹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20개적 분석을 결론으로 내리면 선거 형태별로 조작 규모가 상이했는데 검증이 어려울수록 개입 규모가 컸다. 그것은 우편투표, 부재자 투표 수로 가입이 증가됐다. 선거 인수가 많을수록 개입 규모가 증가됩니다. 또 발견을 했습니다. 선거 인수가 많으면 개입보다도 표가 적겠죠. 탈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에서 아주 적은 1000명 전후였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사전투표에도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분석해주면 서울 지역에 428개 동이 있는데 이 동이 모두 사전투표 국민의힘이 졌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한 개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 대전 이런 데까지 1555동이 전부 다 사전투표 졌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결론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차트를 안 보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의 가장 문제점은 거기 애석하게 진 분들이 무효소송을 했는데 무효소송을 안 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과거 4.15 때 보면은 2, 3년 끌다가 기각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이 지금도 대법원이 정상적인 사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선패한 사람들 한 두 사람한테 어떤 데서 강요하듯이 당신 빨리 좀 하라. 그러면 당신이 영웅된다고 얘기했는데 검증 불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미 다 자기들이 단독 해가지고 검증 불가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락에 관련 없이 한번 용기 있게 해달라는 그런 결정을 못하는 이유 하나는 검증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만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우출구 전략이 뭐냐.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인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규칙 129조 1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시선거예요. 129조 1항은 동시선거는 지방선거
총선도 같이 할 때 이렇게 복잡할 때도 사전투표관리관은 각각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법이 강행기정이라고 해요. 강행기정이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고 인쇄날리는 것은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대법원한테 그 판례를 받으러 와가지고 지금 처벌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헌법소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표지에 또 하나는 헌법소원을 하나의 과제로서 말씀드릴 것은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선관위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한테 소스를 줬어요. 이거야말로 비밀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꼭 공개하도록 강요하시오. 그랬는데 두발 손으로 공개를 안 한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비밀이다라고 해가지고 안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개표를 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거 원칙에 벗어난다. 헌법 49조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헌법 소원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질문 안 받습니까? 질문 나중에 없어요. 네. 예, 그 5.18에 관련해서도 이 가장 우리가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거기 조사의견들이 있는데 조사 의견할 때 제측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선태는 2년 5개월만 상직 받았기 때문에 이건 피해자야. 안종철은 북한군 절대 안 왔다고 책을 쓴 사람이야. 그리고 5.18에 관해서 국제 유엔 기록문화 예산으로 문화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승용 이 세 사람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의견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의견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21개 건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직무유기 대부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